지난 1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요. 그 취임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공공영역과 사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과 성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고 노력해왔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확실하게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인종에 무관하게 단지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단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이 남성과 여성 외에 있었다는 말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일까요? 예, 이전 바이든 정부와 또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을 바이든 정부가 이어서 DEI를 정부 공공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취임식을 하고 난 뒤 바로 행정명령 한 100여 건의 사인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방금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했던 연설과 다 연관이 있는 행정명령들이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첫째 행정명령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특혜 부여를 폐지한다. DEI 정책이 뭐냐 하면은 D는 diversity, E는 equity, I는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요 세 단어의 첫 글자인데요. 여기서 DEI 정책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채택을 해왔던 정부 정책인데요. 미국 사회는 다양성을 장려하고 존중하고 또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기조로 해서 실행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정책 주장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비롯한 이 소수 인종들에게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입학에 있어서 특혜를 일정 부분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산층들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잠재워 왔죠. 물론 이 특혜 정책의 어느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지나치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학 입학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과 다양성 장려 정책가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공약으로 이걸 폐지하겠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을 하면서 이것을 언급을 했고 첫 행정명령에서 여기에 관련된 것 두 개의 사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행정명령은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사실을 연방정부에 회복할 것이라는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간 성의 생물학적 사실을 급진적으로 제거해 버리려고 노력해온 그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공격하고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그동안 이런 정책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했을 경우, 즉 자신에 대한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여자로 인식하는 성정체감을 갖고 있었을 경우 그 사람이 내가 여성이다라고 말하면 여성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여성 전용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을 막으면 차별 행위로 간주를 해왔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남자가 자기 화장실에 들어오고 전용 샤워실에 들어오는데 그러나 자기는 남자인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여자라 인식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면 그렇게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두 성별밖에 없고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느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하고 인식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전통적 성이해를 회복하겠다. 트럼프는 미국의 회복을 많이 외치고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의 회복, 이 선거구를 많이 내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바마 바이든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성평등, 성정치로 대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에 대한 관념과 인식과 정책과 제도까지도 혼란을 겪고 또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는 성은 이런 인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죠. 성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사람의 성이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본래는 중립적이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 이론들이 많은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80, 90년대 후반부에 많이 나오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지고 학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아 실제로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젠더라는 말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남성, 여성, 중성 문법 용어로 그렇게 쓸 때에 그걸 지라고 썼죠. 젠더입니다. 성수격 할 때, 독일어, 불어 할 때 뭘 다 배우셨죠. 성수격 할 때 이제 이 성을 그동안은 이제 문법적인 용어죠. 젠더라는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 할 때는 섹스인데 그것을 사회적인 용어로서 젠더로 사용했습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주장하는 이론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성을 섹스라고 일컫지 않고 대부분 젠더라고 여성 페미니스트도 사용하고 심지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섹스라는 말 대신해서 젠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선구적으로 전개한 학자가 주디스 버틀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있지요.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69세인데요, 여성인데요. 이분은 레즈비안입니다. 이분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 젠더 트러블은 우리나라 말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발견하면서 1990년에 쓴 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고유하고 본래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강요되고 교육되어 온 사회적 결과이고 산물이다. 생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성 역할과 성 의무를 이해해온 그런 전통적인 성구분과 성역할 이해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 온 것이다. 여성을 가정에서 가두어 버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성을 내조하는 그런 존재로, 남성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바깥에서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가르쳐 온 것은 지극히 남성 중심의 남성 지배 사회가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물학적인 특성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틀러라는 학자는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의 반기를 들고 이 이념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버틀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물학적인 구분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람,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표현 대신에 중립적인 학생이라는 표현,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아주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남자가 아버지고 여자가 어머니, 이건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그럼 뭐냐? parent 1, parent 2. 남자가 parent 1이 될 수도 있고 남자를 가르쳐서 parent 2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남자다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성전환을 통해서 하든지 소위 생물학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건 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는 거예요.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버틀러의 사상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별히 친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학자나 동성애 우호 시민들 가운데 지지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은 생물학적 구분에 의한 남성,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고 성은 사회가 마련해 놓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고 절차를 잘 거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의식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점점 지지를 얻었고 득세해왔고 여러분 이런 조금 진보적인 생각 또 성소수자들을 고려해주는 생각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꼰대다 하는 그런 딱지를 붙여버리고 특별히 지성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지만 절대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올바름. 이것이 침묵을 하게 되면은 결국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political correctness가 오랫동안 쌓이면서 이거 다 일조를 하고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이런 정책이 채택되어서 추진되었고 마침내 바이든 정권의 중반기부터 정부 정책으로 학교 교육과 공공정책과 사회복지에 걸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성젠더 정책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남자가 자기는 여자이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인식을 하면은 여자로 인정을 해주고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금지하면 차별 행위, 혐오 행위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당수의 많은 주들이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보 성향에 관한 강한 주지사 또는 주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성적 결정권, 성정책감에 따른 결정, 행동을 옹호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느끼고 또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여자로 성전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상담을 거쳐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반대를 한다 하면은, 아이가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부모를 아이로부터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데리고 나서 일정 기간 보호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성을 바꿔 줍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권, 훈육권, 양육권을 아이들 인권 옹호, 인권 신장, 자기 성 정체성 결정권이라는 이름과 명분으로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빼앗긴 부모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붕괴했겠습니까? 중산층인 시민들도, 사실은 진보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던 중산층의 그런 가장들도 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사회를 그냥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싹 떴고, 이렇게 뒀다는 우리 아이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발하고 조직화하면서 부모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의 이 이번의 선거운동이 민주당의 중산층의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런 DEI 정책과 이 소수자 보호 양육과 성적 자기 결정권 옹호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트럼프가 많은 지지를 얻고, 그것이 거의 당선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 프로그램에서 오직 성별은 남성과 여성, 즉 생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서 두 개의 성,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깎아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오죽했으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을 한 부분에 집어넣었겠습니까? 이제 오늘로부터는 미국에서의 정부 정책은 성은 오직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의 현실이 어떻는지, 교육의 현실이 어떻는지,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달라졌고, 특별히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 정책이 달라져 있습니다. 단순한 성도덕 차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인식에 있어서도 지금 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거의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는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시기였지요. 그러고 나자 70년대, 80년대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고 헌신했던 학생 운동권 출신의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90년대에 들어서 일부는 이제는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의식 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수준을 올리고 더 공평하고 인권 친화적인 그런 사회로 고양된 사회로 바꿔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 더 인권 지향적 평등 사회가 되어야 함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서 성평등 중요한 목표와 어젠다로 채택이 되어졌고 추진되어졌습니다. 이에는 여권 신장론자들과 페미니스트들도 함께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 성평등의 개념은 여러분 성평등하면 우리는 의례의 양성평등을 생각하죠. 양성평등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용이 이 페미니스트 여권 신장 운동은 처음에는 참정권 신장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양성 이 간의 이 평등권 양성의 차별 없는 평등을 주장하는 건데 세 번째라고 하면은 소위 성평등입니다. 세 번째 물결은 이것은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남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스스로 판단해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거고, 전통적인 성 개념 남성과 여성에 가둬두지 말고 그 굴레에서 성의식을 해방시켜 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취향도 다양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그런 성에만 성지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노인이 아이를 좋아하고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2명, 3명을 좋아하고 심지어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물을 좋아하고 그 성적 지향을 인정해 줘야 하고 자기와 다른 성적을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병리적인 것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 커밍 아웃 운동과 맞물려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었지요. 1990년대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들이 서서히 커밍 아웃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에 가면은 피카디리 극장 종로 2가에 있는 그 구석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만은 그 끝나고 사회 밖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의 성적 지향과 정책을 밝히 드러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 취업, 교육, 기타 모든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불이익을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고 동성애에 대한 대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한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좋은 의도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굉장히 진보적인 의식과 성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인권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면서 성지향성과 성적 정체감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조항을 넣어서 모든 언론과 방송과 교육에 이거 준칙을 따르도록 그 지침을 내려 보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국회로 들어오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2007년부터 이 매 국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면 정부 안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이 서명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국가인권위가 다 만들어준 그 국가인권위 법을 준용해가지고 살을 약간 더 붙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주면서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성평등이라는 의미도 몰랐어요. 의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평등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별이라는 의미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죠. 근데 성별이라는 의미는 이들이 사용할 때 성별을 제일 처음에 발의할 때 정의를 딱 기록을 했는데, 성별,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이라고 한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진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청 관할의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준칙, 조례 뭐 이런 것들에게 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모체가 되어서 그에 준하는 내용들을 다 넣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자유, 성의 표현의 자유, 성행위의 자유, 이거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동성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교육, 다른 성애의 한 형태죠. 이성애가 일반적인 성의 행위라면 동성애는 변태적인 성이 아니라 다른 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우면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락시키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우리 아이들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 그거
차별 행위로 간주를 해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에게 반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교육 안 받게 해달라. 성평등,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제3의 성가 간의 다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 교육에도 상당히 은근히 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건 가정을 와해시키는 건데요. 결국은 동성 간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고 또 대구의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제가 오늘 전에 들었는데요. 왜 그때 많이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했습니까? 그 시발점은 7월 18일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 동반자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 기점이 되었죠. 대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헌법은 분명히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혼인으로 보는데,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 조항으로 그래서 부가적인 조항을 달아서 그것 때문에 빌미를 꼬투리를 잡아서 대법원이 이성애자들에는 사실혼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으로는 혼인 단계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성 커플에게는 그걸 세례해 줬다면 동성 커플에게도 왜 못 해주느냐. 그걸 논리를 연결 삼아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동성 커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 주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 그래서 그 12.7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당시에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한두 달 사이에 전국의 교회들과 총회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렇게 집회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은 그 대법원의 판결 사건이 굉장히 나라의 위태한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법조인들에게 사법부에게 강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가만 놓아두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정도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대해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문화 간의 전쟁이다, 진보 진영과 보수적인 진영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가 서로 상충하고 각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것이다 해서 문화 전쟁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화 전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사회를 위해 세우신 보편적인 성의 질서와 가정과 결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저항이지요, 공격이지요, 싸움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단체와는 그 정도와 밀도와 강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여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지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특성과 성격을 지닌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너무나 대조되고 상반되고는 성격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연결되고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를 이 땅에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종말 때까지 변개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 땅에 존속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매듭을 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인간 창조의 내용과 가정 창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두 성을 가진 성적으로 구분된 두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끝내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설명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했지요. 여기서 남자는 원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man and woman이 아니고 male and female입니다. male and female. MF라는 말이죠. male과 female은 man과 woman하고는 뉘앙스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male은 생물학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수컷, female은 여성이지만 암컷으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 구절에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고 나신 뒤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남자와 아내는 히브리어로 이시와 이샤입니다. 근데 이건 메일과 피메일로 번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카르와 네케바하고는 뉘앙스와 강조점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손을 존속시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컬처럴 맨데이트를 문화적인 사명을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수컷과 남성으로서의 암컷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표현을 그대로 창세기 19장 이혼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9절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예수님 그것은 헬라에도 보면 이 암컷과 수컷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 알센과 텔루스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에서도 소위 레이디 앤 젠틀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창세기 이름으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파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언급하시면서 했던 그 표현의 신약의 헬라 표현은 레이디 젠틀맨을 가리키는 그 헬라가 아니라 암컷 수컷을 가리키는 헬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양성, 하나님이 양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양성의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지구촌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악한 세력의 무리는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만들어내서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 배태해왔고, 이것의 정점이 20세기 후반부터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의 중산층의 선량한 의식 있는 시민들도,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조차도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뒤집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모두 다 성경적이고 친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내린 이 명령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성경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큰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18 대법원의 동성 커플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비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사건 판결이 있고 난 뒤에 한 2-3개월 지나서 11명의 동성 커플이 구청에 우리 동성결혼 신고서를 수리해 주세요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의 제소를 불수리건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하고 제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까지, 그거는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11명이 다 다시 모여서 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물꼬가 터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지나쳤지만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PPT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개정, 결혼조항 개정안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우리 2016년 말에 박근혜 정부 때에 이제 2017년 5월에 지방선거를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이 있으니까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붙이자 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2016년에 헌법개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양당 간에. 그래서 만들어서 쭉 계속 여러 차례 모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헌법에서 고칠 것들 쭉 개정할 것 내용을 쭉 줄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줄게, 특별히 인권에 관련된 현행 헌법에 있어서 좀 손봐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만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위원회들이 참고를 하세요 하고 싹 다 만들어줘서 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참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혼인조항에 관한 현행 헌법 36조가 있는데요. 그 36조 여러분 저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졸음을 쫓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예,
현행법은 결혼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밑에 걸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예, 거기 보십시오. 그럼 저거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위에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위에는 혼인은 개인의 존엄뿐만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해서 성립한다 되어 있죠. 밑에는요. 모든 사람은 이래 됐습니다. 양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겠어요? 예, 여러분 저거 나왔을 때 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의 전 법조인들이 저걸 굉장히 심각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독소를 저 안에 집어넣은 거죠. 저게 저대로 되면 나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해서 혼인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저게 양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서구의 모든 나라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그 기준이 몇십 년을 거쳤습니다. 예, 동성애 동반자법 같은 것을 거치고 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동성 결혼을 사법적으로 탁 처리를 해버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만약 저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민의 휘말려서 탄핵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헌법 개정이 지방선거에 붙여졌을 겁니다. 올해. 근데 탄핵이 되면서 헌법 개정도 다 물건나가 버렸는데요. 저대로만 만약 되지도 않았겠지만은 합의에 대해서 되었다고 하면은 당장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해 준 법입니다. 또 17년 이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앞으로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종착점은 저기로 갈 겁니다.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법을 만들기는 하늘 별 따기일 겁니다. 왜요?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투표에 붙여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법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헌법을 고치는 것은 법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니까 300명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에 불합치한 것이다 라는 판결만 9명 중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반역하는 이런 문화, 도도히 흐르는 이 거센 탕류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경성하고 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적인 성에 대한 의식, 가정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은 우리가 기본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성경적인 성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점점 앞으로 사법부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 판사들의 판단 경계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문 법조인을 통해서 영향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참 일치된 의견을 통해서 기독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예. 죄악이 관영하면요, 불신 사회라 하더라도 그 불신 사회의 죄악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기 힘든 수준으로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하십니다. 이것이 아모리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모리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직도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 반대는 교회가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러분이 배우고 교육원실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요, 교회가 지금 최전선에서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더욱 우리가 고취하면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계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세력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 다시 또 나오도록, 채택이 되도록 우리는 교회는 단합된 힘을 기울여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치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로 생각하면서 이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힘을 모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